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표면 이자율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표면 이자율을 세게 주는 이런 채권들은 크레딧 리스크가 셀까요, 작을까요? 뭐 아무래도. 세겠죠. 네, 세죠. 네. 그리고 또 이 15.4%의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쿠폰은 낮으면서 네. 채권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즉 듀레이션이 긴 네. 이런 상품들을 선호하고 네. 있습니다. 20년 만기 19-5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네. 19-5 20년 만기 국채고요.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22-6이라고 부르는데 네. 2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네. 국회 개인들이 그 국채를 많이 사는 걸 처음 봤어요. 금액으로는 거의 30조, 40조 정도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채권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탑 1, 2에 들어갈 정도로 알채권 중에서는 으뜸이고요. 올해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네.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방송에서 하셨던 적도 없었을 겁니다. 네. 개인들이 무슨 채권 많이 사요? 이런 질문을 올해 들어서 나오게 된 질문이지 그 전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사는 채권이 삼성 자산운용의 최창규 이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수요일마다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네. 이 채권에 대해서 좀 특히 개인들이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알려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삼성자산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 뭐 제가 원고를 받고 좀 당황했던 게 펀드 얘기를 당연히 운용사에서 왔으니까 네. 펀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네. 제가 주 전공이 ETF다 보니까 네. 채권형 ETF 그리고 개인들의 최근의 채권형 ETF의 동향 그리고 네. 저희 자산운용사에서도 올해 화두가 채권 ETF예요. 아. 네. 채권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움직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개인들이 그냥 채권, 네. 뭐 전문용어로 알채권입니까? 네네네. 그냥 채권을 사는 거와 채권 ETF를 사는 거의 차이점이 뭔지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권 굉장히 쉬운 단어 같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알채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알채권은 당연히 발행 주체, 만기, 그리고 뭐 쿠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채권 ETF가 채권이 싸요 또는 비싸요 매력적이에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심지어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전채. 네. 근데 한전이 대규모 그 부실이 발생한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전채 투자 안전해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럴 수 있죠. 100% 안전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런 투자자들은 그냥 한전채를 직접 매매하시기보다는 네. 한전채가 담겨져 있는 채권 ETF. 네. 일종의 포트폴리오 개념이죠. 네. 채권 투자도 하나, 두 개 단일 종목으로 투자하지 말고 분산해서 투자해라라는 것이 채권형 ETF의 정신이기 네, 때문에 나는 채권을 잘 몰라요. 그러면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채권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네. 좋고 네. 저 어느 정도 매매할 줄 알아요. 제가 고를 줄 알아요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단일 종목 채권 근데 좀 저는 안전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발행한 네. 국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주식 ETF는 네. 그냥 주식을 내가 똑같은 이유로 네. 뭐 고르기 힘드니까 네네. 그냥 한 섹터에 주식을 통째로 들어가면은 뭐 네.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채권은 10년짜리 채권을 뭐 많이 넣겠다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뭐 장기 투자하니까 네. 1년이 지나면 네. 내가 알채권을 사면 1년이 지나면 9년짜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권 펀드는 계속 10년짜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바꿔주나요? 그런 설명을 좀 롤오버를 해주시면 해줍니다.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 번째 질문인데, 네. 정말 전곡을 찌르시는. 아니 저는 그냥 남들이 물어본 거 그냥 네. 전달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채권은 보통 이제 만기가 얼마냐, 뭐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짜리 뭐 채권 ETF입니다. 네. 5년짜리 채권 ETF입니다. 10년짜리 채권 ETF입니다. 네. 근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울트라, 뭐 네. 굉장히 울트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울트라. 강하네요. 예, 울트라는 긴 거. 맞습니다. 네. 긴 거. 네. 울트라가 붙은 채권 ETF는 네. 좀 만기가 길겠구나.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조심하셔야 될 게 3년, 5년, 10년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는 경우도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뭐 이런 약간 용어를 쓰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이 채권은 만기가 얼마짜리, 듀레이션이 얼마짜리 상품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 ETF는 3년짜리다. 그러면은 딱 3년짜리 채권 듀레이션을 세팅을 정확하게 맞추진 않아요. 3.5년, 2.5년 그래서 그걸 평균 내서 대략 3년 정도 네. 맞춰 놓고요. 말씀하신 대로 3.5년짜리 채권 ETF 들어가 있는 채권 중에서 3.5년짜리가 1년이 지나가게 되면 2.5년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 2.5년짜리를 팔아버리고 또 새로운 3.5년, 3.2년, 3.3년 이런 걸 또 편입해가지고 평균 듀레이션을 3년 정도로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0년짜리 그냥 알채권을 사는 거나 네, 10년 정도로 운영을 하는 채권 ETF를 사거나 네. 뭐 금리가 금리 변동이 크지 않는다면 예. 시장 금리의 변동이 크지 않다라면 예. 10년짜리 알채권을 갖고 있는 거나 네. 10년짜리 그 채권 ETF를 갖고 있는 거나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만일에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면 급하게 떨어지면은 알채권은 10년, 9년, 8년, 7년 듀레이션이 점점 짧아지지 예, 예. 않습니까? 근데 10년짜리 채권 ETF는 듀레이션이 10년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네. 때문에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면 10년 채권 ETF가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고요. 네. 거꾸로 오르면 또 오르면, 반대고. 오르면 반대고. 그러니까 오히려 알채권보다는 채권 ETF가 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 좋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더 리스크가 더 크다. 네. 조금 차이겠지만. 네, 금리 인하 시기나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네. 크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되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국내 채권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채권보다는 ETF가 내 생각만 맞다면 네. 보상이 더 좋다. 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내려가냐, 천천히 내려가냐. 그건 무슨 말이죠? 이제 네. 그 금리가. 속도를 네, 얘기하는 네, 거죠. 예, 금리의 인하 속도를 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야라고 생각한다면 10년짜리가 아니라 20년, 30년짜리 채권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네. 훨씬 더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차익을 먹을 수 있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네 글자가 붙은 채권형 ETF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네 뭡니까? 글자? 만기 매칭. 이게 뭡니까? 만기 매칭이라는 것은 네. 방금 10년짜리 채권 ETF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네. 한 10.5년, 뭐 9.2년, 뭐 9.3년 이런 채권들을 섞어놔서 네. 10년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만기 매칭 ETF는 10년짜리는 그냥 10년짜리 채권을 그대로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한 번만 사서.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5년 들고 가면 5년짜리 되는 거네. 네네. 그래서 방금 알채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짜리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5년이 지나면 듀레이션이 빵이 됩니다. 그럼 10년 지나면 예. ETF 없어지겠네요. 예,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년 처음에는 작년에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저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짧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뭐 짧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짧게 한 1년 정도, 네. 1년짜리 네. 만기 매칭형. 그래서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작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12, 네. 23-10. 그러면 2023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네. 만기 매칭형 채권 ETF입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 개만 사는 건 아니죠. 아니죠. 여러 개를 그 달에 만기되는 걸 많이 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것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ETF는 한국은 ETF에서는 10개 이상의 자산을 넣어야 됩니다. 네. 지분증권, 채무증권 상관없이 10개 이상의 자산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채권 ETF도 일종의 채무증권을 담은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채는 3개, 그리고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10개 이상의 채권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흐름까지 나왔냐면 네. 이것도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해주세요. 네. 단일 종목 채권 혼합 ETF까지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일종의 지분증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10개 이상의 종목을 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채권은 채무증권이니까 마찬가지로 10개 이상을 담아야 네. 됩니다. 그러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혼합한 혼합형 ETF는 주식 10개, 채권 10개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20개 이상의 자산을 합해서 담아야 10개가 아니고요. 네네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합해서 10개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만 투자하고 싶어. 연금 네. 계좌에서. 네. 나는 테슬라만 투자하고 네. 싶어. 나머지는 그냥 채권 받고 싶어. 라는 연금 또 고객을 위해서 삼성전자 채권 하나, 테슬라 채권 하나.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냥 삼성전자와 테슬라 주식 산 거와 거의 같다. 한 개는 삼성전자고요. 네. 그러니까 30%, 네. 30%까지 룸이 있기 때문에 30%까지는 삼성전자를 담고 나머지 70%는 채권을 담았기 때문에 채권을 일종의 현금, 캐시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품은 30%의 삼성전자, 30%의 테슬라를 담고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왜 이런 짓을 왜 하지? 왜 하지? 고민하실 텐데요. 우리가 연금 계좌, DC나 IRP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주식을 70%까지밖에 못 담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거니까 위험 자산은 70%, 나머지는 30%는 안전 자산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단일 종목 채권 혼합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이게 다시 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여기 10개를 넣어야 되면 네, 10개를 사는데 네. 그 비율을 뭐 한 개를 98개 사고 어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30%입니다. 30%. 하나가 맥시멈 3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70%는 위험 자산,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방금 삼성전자 채권 혼합 ETF를 담게 되면 이 삼성전자 채권 혼합은 30%에 30%가 삼성전자니까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연금 계좌의 70%를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30%도 삼성전자 채권 혼합 ETF를 넣게 되면은 삼삼은구 나는 79%까지 삼성전자 비중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최근에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채권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네. 금년부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현황이 네. 이런 ETF와 네. 그런 그냥 알채권이란 말이죠. 좋은 말 아닌데 그냥 채권을 사는 거하고 비율이 어떤지 또 네. 그 알채권을 사면 주로 어떤 채권을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있으신가요? 당연히 뭐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알채권부터 말씀드리면 네. 결국은 알채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발행해서 어느 정도 디폴트 리스크, 즉 네. 크레딧 리스크가 작은 국채, 네. 국채 중심으로 한 세력 네. 한 예, 그런 분들. 수급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이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알채권 수급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는데요. 제가 방금도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금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채권의 쿠폰, 표면 이자율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표면 이자율을 세게 주는 이런 채권들은 크레딧 리스크가 셀까요, 작을까요? 뭐 아무래도. 세겠죠. 네, 세죠. 네. 그리고 또 이 쿠폰에서는 15.4%의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네. 채권은 10,000원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 네. 채권 가격에서 발생한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채권을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채권이라는 게 뭐 큰 돈을 뭐 2배, 3배, 4배 큰 돈을 버는 상품이 네. 아니다 보니까 세금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 표면 이율이 높은 고쿠폰 상품은 이자를 받더라도 15.4%의 세금을 뜯기기 때문에 일단 그 쿠폰은 낮으면서 네. 채권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즉 듀레이션이 긴 네. 이런 상품들을 선호하고 네. 있습니다. 이 상품에 딱 적합한 국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20년 만기 19-5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네. 19-5 20년 만기 국채고요. 얘는 가격이 지금 한 7,000원 정도, 그리고 표면 이율은 1%이기 때문에 네. 7,000원에서 20년 뒤에는 10,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 3,000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표면 이율은 쿠폰은 1%이기 때문에 1%에 15.4%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개인들은 20년 만기 국채 19-5를 굉장히 많이 네. 매수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삼성전자 오기 전에 애널리스트였거든요. 네네.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는데 제 2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개인들이 그 국채를 많이 사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얼마 샀습니까? 금액적으로? 금액으로는 거의 30조, 4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만요. 네, 요것만. 이게 어느 토탈 정도 발행 네.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네. 못했는데요. 아마 30, 40조. 네.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이것도 네. 22-5라고 부르는데 네. 22-6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아마 이것도 30조, 40조.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채권 그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네. 거의 뭐 원, 투, 탑
탑 1, 2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알채권 중에서는 으뜸이고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네.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방송에서 하셨던 적도 없었을 겁니다. 네. 개인들이 무슨 채권 많이 사요? 이런 질문을 올해 들어서 나오게 된 질문이지 그 전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사는 채권이 이제 혹시 ESG 들어보셨죠? 네. 네. ESG가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도 ESG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즉 ESG에 입각해서 발행한 채권들 SRI라고 불리우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ESG에 맞는 채권들을 또 사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반 ESG에 해당되는 채권들은 기관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네. 대표적인 게 삼척 블루파워라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네. 석탄 발전소인데 네. 지금 아마 삼척에 짓고 있는 네. 석탄 발전소인데 반 ESG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과 맞습니다. 관련돼서. 네. 그래서 이 채권들이 대규모 미매각이 발생했었고요. 그러면 미매각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이 미매각을 누구에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인 투자들이 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최근에는 시리즈로 삼척 블루파워 8까지 나왔고요. 당연히 개인들의 그 투자 수요를 이끌어야 되니까 얘는 월지급식을 선택했어요. 네. 쿠폰 이자가 지금 거의 6.5에서 거의 7% 언저리인데요. 월지급. 보통 예. 보통 국채는 1년에 2번, 6월, 3월, 6월 이렇게 2번 주고 네. 회사채는 1년에 4번 뭐 분기마다 주는데 얘는 월지급식 방식을 선택하면서 월마다 월급처럼 이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ESG 관련돼서는 ESG 관련된 채권은 기관이 의무 매수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가격이 그냥 저절로 비싸지고 특별히 회사가 좋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반 하더라도 ESG는 회사가 나쁘지 회사는 같은데도 네. 아무래도 기관이 안 사다 보니까 더 싸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그걸 샀다. 맞습니다. 예. 그 특히 뭐 삼척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 제가 앞서도 네. 뭐 국채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도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척 블루파워 케이스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것도 규모가 얼마 되시나요? 규모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뉴스를 통해서 네. 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계속 시리즈로 발행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많이 거래되는 것은 삼척 블루파워 5, 6, 7-1, 7-2, 네. 8까지 이렇게 시리즈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주식처럼 네. 뭐 상장 뭐 발행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까지는 네. 다 그 민감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역시 뭐 개인 투자가분들이 다 전문가시니까 네. 진짜로 잘 골라서 하시네요. 네. 하반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국채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좀 높아질까요?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채권 ETF 얘기로 들어갈 네.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 ETF가 작년까지만 해도 똑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들만의 리그. 네. 그들이 누구예요? 기관 투자자, 네. 보험입니다. 네. 투신, 네. 그들만의 리그였고요. 그래서 가장 애용당하는 사랑받는 채권 ETF는 종합 채권 ETF였어요. 종합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방금 우리가 나라가 발행한 국채 그리고 네. 삼척 블루파워처럼 회사가 네. 발행한 회사채 네. 뭐 이런 채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종합한 게 네. 종합 채권이고요. 네. 이 종합 채권은 듀레이션이 보통 5년 그리고 YTM이라고 하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YTM 수익률이 3에서 4%대의 그런 채권 ETF였고요. 네. 주로 어디서 쓰느냐? 자산 배분할 때 많이 써요.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6대4, 5대5, 뭐 7대3 이런 목적으로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보험사다 보니까 뭐 항상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네.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종합 채권이었는데 극단으로 갈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초단기로 가든지 네. 초장기로 가든지. 네. 네. 초단기는 뭐 KOFR 뭐 이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KOFR이라는 초단기 금리 채권 ETF는 하루짜리 리보 금리. 네. 그리고 CD 금리는 91일물이거든요. 네. CD 금리를 기초로 한 초단기 상품들이 지금 ETF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넘버 1은 코덱스 200과 같은 코스피 200 상품이고요. 네. 넘버 2, 넘버 3가 초단기. CD 금리 KOFR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연금 계좌에서 좀 현금이 좀 남으시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고객들은 그냥 파킹용으로 CD금리나 KOFR ETF를 사서 그냥 파킹 마치 우리가 그냥 그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현금이 남으시면 뭐 플러스 통장에 잠깐 넣어놓지 않습니까? 파킹 개념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게 새롭게 생긴 현상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야 그러면 나 달러도 좀 남는데 달러도 남는데 좀 달러 좀 파킹용 상품도 없어? 라고 해서 SOFR이라고 해서 달러 파킹용 ETF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 삼성자산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한 4군데, 5군데 운용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이제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이제 그들만의 맞습니다. 리그로 했는데 기관이라 하면 지금 보험사, 연기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제 질문은 기관인데 네.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네. 왜 ETF를 사 그러나요? 듀레이션을 맞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네. ETF는 딱 듀레이션이 얼마다, 몇 년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네. 내가 만약에 보험사다. 네. 나는 듀레이션을 한 12.3년 정도 맞춰야 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에 12.3년에 딱 맞는 채권이 있으면 그거 사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사라고 할지라도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현금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초단기 상품으로 가든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만기 매칭형 ETF 네.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만기 매칭형 ETF는 처음에 1년짜리로 발행했는데 이제 지금이 6월달, 5월달이다 보니까 이제 듀레이션이 0.5년 0.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듀레이션 0.5년짜리 채권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라 하더라도 네.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네. 사이즈가 크다 하더라도 네. ETF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나의 포트폴리오, 채권 네.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좋고 또 채권이 기관 투자들은 100만 원어치 주세요, 200만 원어치 주세요 네. 이렇게 안 팔거든요. 예. 최소 단위가 뭐 100억? 100억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100억만 필요한 게 아니라 50억만 필요해. 그럴 때 네. 가장 간편한 수단이 50억 원어치 이 채권 ETF를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중심으로 채권 ETF도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개인들은 양극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도 뭐 제가 멘트를 잠깐 들어보니까 또 간밤에 또 BNP에서는 또 부채 협상 한도 타결이 잘 안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금리 인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연내가 아니더라도. 연내가 네, 아니더라도 이런 투자자들은 지금 30년짜리 미국채 ETF를 또 엄청나게 사고 계십니다. 네, 그럼 기관 입장에서 다시 뭐 기관부터 보면 기관에서 보면 이제 채권을 본인들이 이제 네. 운영하는 거와 네. ETF 사는 게 아무래도 편리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혹시 비용이란 면에서 네. 뭐 수수료랄지 네. 뭐 증권사에 지급하는 뭐 스프레드랄지 네. 이런 면에서 ETF가 특별히 더 나쁜 뭐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떤가요? 결국은 이제 내가 주식을 삼성전자를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과 네. 삼성전자가 들어간 ETF를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싸냐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ETF가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ETF는 또 ETF를 운용하는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되죠? 보수가 상품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는 20bp 정도 됩니다. 연율. 네, 연율. 그리고 20.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보단 싸겠죠. 네. 그렇지만 나는 그냥 삼성전자 시장에서 사면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죠. 특히 뭐 그렇죠. 최근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 무료 수수료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기 네. 때문에 이거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ETF가 비쌀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ETF는 가장 큰 장점이 상장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우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거래 하나도 안 되는 상품과 거래가 잘 되는 상품이 있어. 둘이 똑같은 집이야. 똑같은 아파트야. 근데 이 아파트는 거래가 정말 안 되고 이 아파트는 거래가 정말 잘 돼. 네. 너 같으면 뭐 살래? 네. 당연히 좀 더 비싸더라도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 네. 살 거거든요. 채권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장외에서 채권 뭐 메신저로 야, 나 19년짜리 채권 뭐 20억 원어치만 줘. 이걸 찾는 탐색 비용과 그냥 시장에서 사는 뭐 보수를 좀 더 주더라도 시장에서 사는 비용을 비교해 본다면 그거는 뭐 매니저의 몫이긴 하겠지만 뭐 네. 채권 ETF가 낫다 또는 채권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비용에서 한 연율로 한 20bp 정도. 네, 이거는 연율로 전체 ETF를 전체적으로 퉁으로 볼 때. 친 거고 예, 예. 거기에는 파생형 ETF 네. 뭐 이런 것도 들어간 거기 그거에 때문에 따라. 네. 네, 실제로 채권형 ETF는 보통 5bp에서 10bp 연율 네. 그 정도 상황은 보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네. 채권을 실제로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사거나 팔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금은 똑같습니까? 네, 세금은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채권은 아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즉 네. 내가 채권을 6,000원에 샀는데 이게 만기가 돼서 10,000원 됐을 때 네. 4,000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내가 만기까지 그냥 끌고 가서 10,000원에 네. 상환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채권 ETF보다는 채권을 그냥 사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작년에 새로 나온 상품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네네네.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네네네. 전반적으로 전략을 세우실 때 네. 시장, 뭐 금리 시장도 그렇고 어떤 관점으로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략이라는 네. 관점보다는 내가 네. 채권에 채권에 대한 지식, 참고로 저도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네. 작년부터 채권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이라면 일단 채권 ETF를 통해서 네. 지식을 습득하시는 단계를 거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뭐 당연히 주가 전망도 어렵지만 네. 금리 전망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특히 한국채냐 미국채냐 좀 나누고요. 내가 한국의 경제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 어디에 좀 더 해박하냐 나눈 다음에 나는 한국이 좀 편해요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에 대해 한국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한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언제쯤 올 것 같아?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올리지 못하겠지? 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리지 못할 것 같아? 연내에는 금리 못 올리고 내년 정도는 금리 떨어뜨릴 것 같아. 그러면은 좀 한 10년짜리 또는 20년짜리, 30년짜리 채권 ETF를 통해서 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금리의 궤적과 뭐 수익률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미국채 그리고 나서 알채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습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어렵게 보셨으니까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네. 이게 지금 진행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뭐 삼척 블루파워 얘기도 좀 네.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심했었어요. 작년에 뭐 레고랜드 발 네. 금융 위기가 오면서 네. 채권을 좀 소화해 줄 수 있는 기관 투자들이 네. 참고로 채권은 기관 투자들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네. 채권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네. 기관 투자자가 메인이고요. 개인이라든지 뭐 ETF는 좀 소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소화를 못 해주니까 아무래도 개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 수급적인 요인들이 필요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2배, 3배, 4배를 먹는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10%, 많아봤자 10%, 4%, 5%, 6%, 7%. 저희는 하이 싱글이라고 불리는데 네. 하이 싱글을 겨냥한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장기로 보유하거나 네. 좀 장기 채권을 보유했을 때에는 좀 절세 효과를 주자 네. 또는 분리과세를 주자라는 네. 것이 절세형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 절세형 채권 상품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게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의 가장 좀 큰 흐름상 좀 숨통을 좀 틔워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요게 이렇게 절세가 뭐 복잡하겠지만 절세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국채 발행을 하면서 개인들한테만 처음에 팔겠다는 거죠. 개인들한테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진 개인이 않고. 샀을 때에는 개인들에 해당되는 베네핏을 주겠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얘기가 한참 나왔던 게 네. 작년에 레고랜드발 네. 네. 금융 경색이 나왔을 때 그 화두가 됐던 내용들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좀 지금은 없었나요? 지금은 뭐 약간 좀 그때만큼 급하지 부럽진 않지만.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개인 투자용 국채 하는 네. 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그게 나와준다면 저도 계좌 개설해서 예. 뭐 ETF는 담당하지만 저도 예. 뭐 제 남는 현금을 한번 투자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시간 귀한 네. 말씀 들었고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이사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